움직이는 진짜 원인이 무언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경험상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뭐 경험을 통해서 다양하게 실제로 접하게 될 진짜 주가가 움직이는 원인, 왜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뭐 어떤 투자를 할지 답이 나오겠죠. 우리가 배당 그 책을 읽어오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배당을 잘 주는 회사의 주가가 오른다라는 게 핵심 골자죠 거기서. 근데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배당 외에도 너무 많은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주가가 이래서 움직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을 팩터라고 하는데 가치주 팩터는 저평가된 주식의 수익률이 다른 주식들보다 더 높다라는 명제에서 시작합니다. 이 저평가된 주식은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다 보면 지금 저평가된 주식, 당장 현대제철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엄청 저평가돼 있어요. 실제로 돈을 벌긴 버는데 주가는 정말 예전에 고점에 대비해서 지금 얼마죠? 4분의 1? 네, 4분의 1, 6분의 1 정도 떨어졌는데 누가 봐도 저평가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항상 그거에 대해서 다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요. 가만 보다 보면. 그래서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고 주가가 오르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고 그런 회사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좋아지고 그런 모든 정보가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서 사실상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다. 알파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론자들입니다.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의 기업 가치가 2배로 좋아지면 주가가 바로 2배로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마치 길거리에 10,000원 떨어져 있어가지고 누가 주순 거와 같다. 길거리에 10,000원이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가 줍기는 줍겠지만 그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수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그거는 바로 10,000원이 떨어진 거는 당연히 바로 없어진다. 그래서 정보가 나오면 그건 주가에 바로 반영돼서 그 알파는 바로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골자예요. 근데 가치주 팩터는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정보가 가격에 녹아있다. 따라서 알파는 없다. 근데 가치주 팩터가 작동을 하려면 알파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백테스팅을 하다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바스켓으로 매매할 때도 알파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상관없이 그냥 가격만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으면 확률적으로 반드시 오릅니다. 그게 가치주 팩터의 본질인데 생각해보면 이유는 저번에 모멘텀 효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평가된 가치주에는 그 군중심리와 확증 편향이 작용해서 실제 가치보다 더 저평가되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10만 원인데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회사를 너무 나쁘게 봐가지고 8만 원인데 6만 원인데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5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 적정 가치 10만 원과 지금의 가격 5만 원에서 5만 원의 괴리가 발생되고 그 괴리가 나중에 정상화되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가치주 팩터의 작동 원리예요.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게 정보는 가격에 녹아 있긴 해요. 근데 모든 정보가 가격에 녹아 있다면 다르다.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시장은 효율적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비싸고 싼 주식은 싸고 그거는 너무 효율적이고 당연하게 움직이는 거다. 하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이다. 완전 효율 시장이 아니다 절대.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정말 다른 뜻이거든요. 완전 효율 시장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그러면 워렌 버핏 같이 장기적으로 30년, 40년씩 돈 번 사람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동전 던지기를 1000번 했는데 다 앞면만 나올 확률이 제로는 아니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세상에 투자자가 너무 많으니까 워렌 버핏 같은 확률적인 극단값도 존재한다. 그 말이 안 되죠. 워렌 버핏이 돈을 버는 이유는 명확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절대적으로 부정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될 뭐 배당주 효과, 소형주 효과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도 시장이 그렇게 완전 효율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에요. 나쁜 회사의 경우에 모멘텀 효과에서 우리가 모멘텀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 얘기를 할 때 제일 모멘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박태양님? 모멘텀 효과가 제일 모멘텀 효과의 원인, 이유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딱 뭐였죠? 군중. 군중 심리죠. 군중 심리. 사람들은 이제 다수가 생각하는 거를 따라가고 싶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군중 심리로 인해서 오르는 거는 제 가치보다 더 오르고 떨어지는 건 제 가치보다 더 떨어지는 게 모멘텀 효과의 그 주요 골자였는데 생각해보면 가치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도 나도 나쁘다 그러면 사실 그만큼 나쁜 건 아닌데 정말 나쁘게 돼요. 그래서 가치주는 더 가치주가 되고 결국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될 때마다 큰 수익을 한 번씩 줍니다. 근데 가치주 팩터의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한 90%는 수익을 안 줘요. 계속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이어져 가고 근데 소수의 10%가 그 가치 재평가를 받으면서 큰 수익을 줘서 나머지 녀석들을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당장 망할 것 같아서 집어던질 정도로 쓰레기 같은 회사들도 정말 그렇게 사람들 생각처럼 다 망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은 하방이 어느 정도는 막혀서 옆으로 빌빌빌빌 기고 그러다가 망하지 않고 뭔가 신사업으로 살아나는 회사들이 이제 높은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가치주 효과랑 비슷한 말인데 배당주 효과는 가치주 효과와 약간 겹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가치주 효과라는 건 우리가 이 가치 투자에서 말하는 가치주랑은 달랐어요. 가치 투자에서 말하는 가치주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좋은 회사 그리고 가격 대비 가치가 저렴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와 워렌 버핏식 가치 투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워렌 버핏식 가치 투자는 우량주를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거고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는 우량주든 아니든 일단 엄청 싼 걸 사가지고 그게 재평가되는 걸 기다리는 거였는데 저희가 말하는 가치주라는 거는 퀀트적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그레이엄식 관점에서 말하는 그냥 객관적으로 엄청 싼 겁니다.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보기 어려우니까 그건 너무 주관적인 거고 사람마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재무제표상 자산가치 대비 수익가치 대비 다른 애들보다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싸다가 아니라 다른 녀석들과 비교할 때 뭐 1등으로 싸다, 2등으로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치주에 대한 정의는 그냥 재무제표상 싼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당주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가치 투자자들은 배당주와 가치주를 따로 구분짓진 않아요. 당연히 가치주는 배당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주는 우량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배당주는 계량 투자적 관점에서 말하는 배당주입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와 안 주는 회사는 장기 수익률에서 확실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배당을 안 주는 회사들에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불안정해가지고 재무 구조가 안 좋아가지고 배당을 줄 자신이 없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한참 성장해야 되고 사장이 오너가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난 지금 배당 줄 때가 아니야 우리 회사를 키워야 돼 아니면 부채가 너무 많아서 배당을 못 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는데 배당을 주는 회사는 우리가 책에서 봤듯이 상대적으로 산업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이제 기업이 안정되어 있는 회사들이죠. 배당이라는 건 돈을 번 거를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가? 회사가 지금 당장 빚이 엄청 많고 엄청 어렵고 그러면 배당을 줄 수가 없겠죠. 산업의 성숙도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대한항공이 요즘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배당을 줄 수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주긴 주겠지만 정말 그냥 명목상 조금 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걔네가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을 뭐 나눠준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을 주는 회사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배당을 안 주는 회사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죠. 아까 가치 투자보다 좀 더 쉬워요. 가치 투자는 남들이 다 욕하는 회사를 사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샀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또 힘든데 그 배당주는 딱 봐도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회사들이거든요. 대신에 그만큼 가치 투자만큼 이제 드라마틱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평균 대비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다. 근데 우리가 그 배당주라 하면 배당이 주수입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배당주에서 나오는 수익은 배당은 많아야 뭐 정말 고배당주여야지 5%? 정말 특이한 고배당주는 7% 연간? 그 정도의 배당 수익을 주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주가 차익이 전체 수익이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고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간 배당 7%만 가지고 수익을 만족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면에서 주가 차익이 보이는가 하면 실적이 올라갈 때 그 기업의 실적이 올라갈 때 그 기업이 배당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어떤 투자를 했었냐면 예전에 S51이라는 정유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매수할 당시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 배당을 안 줬어요, 거의. 그래서 주가가 원래 한 1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주식이 6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당시 그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 원유 가격이 엄청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정유회사다 보니까 오일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유하고 있는 오일들이 엄청 헐값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배당도 안 줄 것 같고 이제 기름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돈도 못 벌어서 배당도 안 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의 그 안 좋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오일 쇼크 상황이 회복되기만 하면 이 회사는 다시 예전만큼 배당을 준다고 가정할 때 기대되는 배당률은 약 7, 8%가 넘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를 투자했을 때 제가 한 9만 원 정도의 엑싯을 하는데 배당이 제 매수 가격 대비 15%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배당으로도 수익이 15%가 나오는데 주가 차익은 50% 이상 수익이 났었죠. 그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그 배당을 5%, 6% 이거만큼 더 준다고 하면 주가를 50%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배당률이 예를 들어서 6만 원짜리 주식이 한 9천 원 정도 배당을 7, 8천 원 정도 배당을 준다 그러면 10% 수익률이 넘죠. 사람들이 이 주가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사도 10%를 연말에 10%를 벌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주가를 용인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다른 평균적인 배당률 한 5%, 6% 정도 선에서 이 주가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50%나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배당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지금의 배당이 아니고 앞으로 이 배당이 얼마나 증액될 것인가에 대한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 추정으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까지 추정을 할 수가 있다. 단순 계산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만 원짜리 주식이 500원의 주식을 줘요. 5% 그 배당을 주는 거죠. 5% 배당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배당이 1,000원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이 적정 주가는 얼마입니까? 이 회사의 평균 역대 배당률은 5% 수준이었어요. 근데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내년에는 배당을 2배 줄 것 같아요. 적정 배당률은 얼마죠? 이재현 씨? 적정 주가는? 단순히 배당률만으로 산정할 때 이 집중을 안 하셨어요. 단순 배당이 2배 올라갈 때 이 적정 주가는 당연히 2배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배당률만으로 계산을 한다면.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겠지만 요즘같이 금리가 내려간다면 배당 5%의 가치가 예전보다 더 커지겠죠. 은행에서 5% 이자를 줄 때와 은행에서 1% 이자를 줄 때 배당 5%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500원 주는 회사가 1,000원을 준다 그러면 주가가 10,000원으로 갈까요?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서 금리가 1%가 된 상황이라면 그때는 또 다른 가치평가 기준을 적용받겠죠. 우리가 그 주가 차익을 기대할 때는 그런 점에서 좀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고배당주가 아닌 실적의 턴어라운드 혹은 해당 산업의 사이클상 회복 주기에 들어가는 회사들을 선정한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우량주 팩터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써놓은 거고 제 경험상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재무 계량 투자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량주 투자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우량주라는 게 되게 모호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량주가 뭡니까? 우량주가. 삼성전자도 우량주고 우량주와 우량회사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도 우량회사고 현대제철도 우량한 회사고 네. 다 우량한 회사잖아요. 대기업이고 당장 뭐 망할 것도 아니고 돈도 벌고 근데 우량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량주는 단순하게 그냥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름 누구나 알 것 같은 자 셀트리온 우량 회사 아닙니까? 우량주인가 생각해보면 좀 다른 문제죠. 이게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은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실제로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량주는 비쌉니다. 우량주는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지표가 빠져있는 이 우량주,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은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나 그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진짜 정말 팩트로 돈이 찍히는 기업, 돈을 정말 벌고 있고 작년보다 더 벌고 있고 내년에는 더 벌 것이고 그게 확실한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을 우량주라고 부릅시다. 우리 책에서 블루칩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 저자 나름대로 블루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블루칩을 뭐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결국 걔도 우량주가 뭐다라고 지금 저 여기서 지금 재무적으로 우량성이 입증된 이라고 모호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주관적인 거거든요. 누구는 돈을 잘 벌면 우량주고 누구는 빚이 적으면 우량주고 이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배당을 얼마씩 몇 년 동안 주고 그리고 신용평가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을 우량주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었어요. 저는 이건 순전히 계량 투자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우량주인가 어떤 게 우량주인가 보다도 어떤 주식이 수익을 주는가 어떤 재무적 우량성이 수익과 귀결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기업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마진율도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기는 버는데 마진율이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마진율이 들쭉날쭉하면 이번 분기에 갑자기 마진율이 좋아져서 한번 벌었는데 다음 분기에는 마진율이 확 떨어져서 돈을 또 못 벌고 그런 기업은 우량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꾸준히 이익률이 보장되고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그건 분명히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서 그 산업에서 자기의 몫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많은 회사들이 자기의 몫을 자기가 정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위에 이제 하청업체로 있기 때문에 위에 벤더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는 구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저기서 위에서 내가 5% 줄게 너네 이익률을 5%를 정도 보장해서 이 물건을 한 1,500원에 사줄게 라고 했을 때 안 팔아 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이익률이 독보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업종에서 이익률은 보통 5%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익률이 15% 20%가 넘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몇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 조그만 회사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기 몫을 자기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우량한 회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익률이 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것 같은 말이죠. 이자 발생 부채 비율이 적정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사도 부채가 있죠. 회사도 빚을 져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하는데 과하게 이자를 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적정성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얘네가 버는 돈을 보면 돼요. 얘네가 이자를 얼마 내고 얘가 돈을 얼마나 벌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돈도 못 버는데 이자가 엄청 나간다. 그럼 곧 망할 기업이죠, 그거는. 근데 이자가 빨리빨리 이자를 내는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만큼 매출이 급증하고 이익이 급증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이겠죠.
이 적정성의 평가는 좀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긴 한데 이익에 비례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원활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기업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현금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기업이 물건을 팔 때는 팔고 나서 현찰을 받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다음 달에 줄게 그러고 외상 결제를 합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매출은 생겼어요. 근데 이게 태양님이 PT를 하는데 일시불로 처음에 받고 시작을 하시죠. 근데 회원들이 PT 끝나면 줄게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 트레이너가 있고 선불로 다 받고 시작하는 트레이너가 있고 누가 더 우량한 트레이너가 있을까요? 선불이요. 네, 당연히 선불로 받은 트레이너가 코로나 사태가 터져도 먹고 살겠죠. 끝나면 드릴게요 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랍시고 안 나와가지고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원활하다는 건 그 말이에요. 매출은 나오는데 매출에 비례해서 현금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꾸 외상으로 달리고 회수 못하고 그런 회사들은 우량하지 않다. 그렇게 외상이 많다는 거는 결국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휘둘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태양님이 되게 이제 스타 트레이너면 후불로 드릴게요 그러면 가세요. 그래 버리면 되는데 만약 이제 주니어 트레이너면 후불로 드릴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런 차이 때문에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본 이익률이 우량한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자본 이익률 예를 들자면 오태양님으로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오태양님이 미국에서 뉴욕 주립대에서 그 트레이너 공부하느라고 한 20억 정도 썼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PT랍시고 시간당 3만 원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이 자본 이익률이 개판이죠. 네. 자본 투자는 엄청 들어갔는데 이익률이 개판이죠. 단순히 이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한국에는 시세가 한 2만 원인데 그래도 오태양님은 3만 원 받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익률 남들에 비해서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본이 엄청 큰데 자본에 비해서 이익률이 너무 적으면 안 된다. 자본 이익률. 자, 이 적정 비율이라는 거 너무 모호하다. 그러면 모를 때는 업종 평균 대비 높은가 낮은가로 비교해보면 그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업종 평균은 구글링하거나 네이버에 다 나옵니다. 자, 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회사들은요 비싸요. 기억나는 회사 있습니까? 이런 거에 맞아떨어지는 회사? 하나만? 저는 기억나는 게 코카콜라가 있어요. 코카콜라 얼마나 깔끔합니까? 외상으로 콜라 먹는 사람 없죠? 만들어서 그냥 바로 팔면 되고 경기 안 타죠. 이익률 좋을 것이고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 있고 그렇죠? 뭐 여기 위에 해당하는 모든 대답이 다 오케이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쌉니다. 주가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량주 팩터에서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운 이유는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히 우량하다라는 조건만으로는 싸고 우량한 회사를 사야 되는데 우리는. 근데 세상에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정말 평생 없냐? 요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심각한 리스크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콜라를 안 먹진 않지만 콜라 회사도 주가가 빠지죠. 그럴 때가 한 번씩 기회가 된다. 이게 진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6개월 있다가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좋은 회사를 샀어요. 6개월 있다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는 이상 수익이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저평가 가치 해소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성장을 기다려서 성장의 과실을 나에게 나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워렌 버핏이 마치 그러듯이 워렌 버핏은 다음 분기에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지 내년에 얼마나 벌지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죠. 이게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30년 동안 콜라를 장사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30년을 보유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사서 42년을 보유했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으면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장 자체의 과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수익이 될 수 있고요. 이건 가치주 평가와 가치주 투자 방법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제일 베스트는
이런 좋은 기업이 가치주인 순간에 매수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죠. 근데 그런 순간을 기다리다가는 투자를 10년에 한 번 정도 시작할 기회가 오겠죠. 이번에 그리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요한다. 이건 무조건 필연적인 장기 투자를 요하고 적정 가치 이하로 평가되는 순간에는 과감하게 매수해서 회사의 가치 재평가와 성장성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 PER, PBR 배당률 밴드를 활용하는 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재밌는 얘기. 아, 이거 또 재미가 없네. 라포르 형성이 안 됐어요. 우리 재밌는 얘기. 우리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는데요. 계절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태양님 그 롯데 뭐 사셨다 그랬죠? 롯데 제가 샀어요. 롯데 제가 계절성에 대해서. 자, 그 계절성을 노린 투자인데 이 계절성은 확실히 시장에서 입증되는 효과예요. 어떤 주식은 계절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를 들어 봄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회사, 가을부터는 이제 패딩, 전기난로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한두 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아까 우리가 1강에서 이야기했었죠. 나는 멍청이다. 나는 진짜 똥멍청이다. 근데 나만 멍청이가 아닙니다. 다 멍청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아니 복날이라고 할인 주가가 왜 오릅니까? 복날이라고 할인이 상한가를 가는데 30% 닭이 더 팔려가지고 이번 분기 실적이 회사의 그 기업 이익이 영구적으로 30%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계절성이 있다? 뭐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거에 엄청 민감한데 마스크 잘 팔리겠는데 하는 생각이 많은 거야. 그러다가 뭔가 크게 이슈가 팍 되면 관심이 거기로 확 쏠리면서 거기서 단기적인 수익이 나와. 근데 이건 되게 단기적이에요. 이게 쭉 우상향하는 수익이 아니에요. 단기적인 수익이 나온다. 시장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이게 메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워요. 팍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액 분산으로 조그맣게 해서 메인 포트폴리오 외에 위성 전략으로 미리 사야죠. 미세먼지 마스크를 봄에 사면 안 되죠. 봄에 오르는데 사람들이 봄에 사니까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겨울만 돼도 그 생각을 잘 못한다. 또 더 안전빵으로 가면 가을에는 날씨 좋고 하니까 미세먼지에 대해 생각을 못한다. 그때 미리 선취매를 해야겠죠. 소액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다. 아까 우량주 투자랑 완전 다른 개념이죠. 이거 우량주도 별로 없어요. 이쪽 시장에는. 계절성을 탄다는 것 자체가 우량한 회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봄에만 장사가 되는 회사가 뭐 좋은 회사겠습니까? 아이스크림만 팔아서 빙그레가 뭐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죠. 사실 시장 독점력이 있지만 콜라처럼 사시사철 팔아야지 좋은 회사죠. 자, 그리고 이런 계절성의 영향도 있지만 월별 그 회계적인 세무적인 이유 때문에도 알파가 있습니다. 자, 10월 이후에는 배당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배당을 언제 주죠? 연말에 주는 게 아니라 연말을 기준으로 내년도 4월쯤에 줘요. 연말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근데 내년 4월에 얼마 줄지는 내년 3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 받을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배당주 내가 얼마나 받을지를 모르니까 부자들은 배당을 받으면 절반이 세금이에요. 저희같이 이제 소시민들은 15.4% 세금을 떼는데 그게 이제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배당이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고 1억이 되고 뭐 10억이 되고 그러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요. 그러면 나는 이 배당주라고 해서 샀는데 배당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잖아요. 세금 때문에.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회사에 배당을 5% 기대하고 샀는데 연말까지 보유하면 내 배당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5% 받는데 난 2.5%야. 짜증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5%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연초에 배당락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락 그 책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 배당락이 뭐냐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연말까지만 있으니까 그 권리를 받은 사람들의 가치만큼 연초에 빼는 거예요. 배당을 5% 준다면 그 배당의 권리는 5%겠죠.
근데 연말까지만 그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연초에는 그 권리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가가 5%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배당락이라는 것도 지 마음이에요. 이 회사가 5% 줄지 6% 줄지 사실 모르거든. 그냥 예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당락은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지 마음 빠지는 무조건 빠지는데 5% 줄지 3% 줄지 모르니까 5% 빼는 회사도 있고 3% 빼는 회사도 있고 되게 비이성적이야 이것도. 그래서 부자들은 연말 전에 배당주를 판다. 배당락이 발생하면 나는 남들은 5% 배당 받아가지고 배당락도 5% 나왔는데 나는 세금 내고 나니까 2.5%밖에 남는 게 없네. 굳이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배당주를 판다. 배당주를 부자들이 팔면 배당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못 오르죠. 상대적으로 못 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알파를 얻을 수 있다. 거기서 샀어요. 사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12월 말에 받고 배당락이 5%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근시안적이라서 1월에 배당락한 게 3월이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 일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우리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발생되는 배당락은 배당 주기 전에 거의 회복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까먹어요. 배당락만큼 차감해야 된다는 사실도 까먹고 그리고 게다가 3월쯤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우리 작년에 돈 이만큼 벌었는데 배당 얼마나 줄까? 얘기하다가 배당을 만약에 7% 줘야겠다 라고 하면 사실 배당락이 7%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당을 7%나 준다고? 대박! 내년에 배당 7% 받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매수가 들어와.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럼 배당락 왜 하지? 배당락 할 때 그럼 매수를 해야지. 오히려. 배당락 전에 사놓던가. 그런 것 때문에 10월에 매수해서 배당 받을 때까지 있으면 한 6개월 정도 만에 상당히 높은 괜찮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외부 변수가 없는 경우죠. 근데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외부 변수가 있으면 그 배당락을 회복하거나 사람들 시장의 그런 특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빠지니까 이건 외부 변수가 없는 경우에 좀 적용되는 말이고. 비슷한 이슈로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에서는 대주주 이슈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안 냅니다. 저희는 거래세 회당 0.25% 말고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제가 주식으로 100억을 벌어도 돈을 안 내요. 지금 저는. 근데 제가 한 회사에 대주주로 명부에 올라가 있으면 그때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요. 제가 이제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생기면 양도소득세 세금이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게 되게 웃기는 게 기준이 연말 기준이에요. 그것도. 연말까지 주식을 한 회사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큰 손들은 대주주 이슈에 걸려서 내년도에 세금 면에서 엄청 불리하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연말 전에 다 털어요. 걔네들은 연말 전에 다 털었다가 연초에 그 회사를 정말 아끼는 회사면 연말까지 다 털었다가 연초에 다시 바로 사요. 왜냐면 너무 좋은 회사라서 투자는 하고 싶은데 세금이 싫어서 파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말에는 팔고 연초에는 사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해야죠. 연말에 사고 그렇죠. 연말에 사서 연초에 팔아야겠죠. 그 사람들은 계속 이제 다 내년에는 또 사고 하니까 이게 그런 계절성 이슈 그리고 이런 시스템적 허점 때문에 생기는 알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기억합시다. 배당락과 배당주 효과 그리고 대주주 이슈 효과. 그래서 이런 패턴 때문에 셀인메이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11월에 사서 5월에는 팔자 라는 셀인메이 전략인데 이게 셀인메이 전략이 어찌 보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셀인메이 5월에 팔면 그럼 1년에 반만 투자하는데 수익이 있다고?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알파의 원천이 이게 아닌가 이 두 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사서 5월에 팔면 수익이 괜찮아요. 1년 내내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괜찮아요. 이거 백테스팅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자, 계절성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자, 분산 투자! 연말에 돈을 많이 모아서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 연중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그냥 이건 그냥 일시적인 그런 팩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팩터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펀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펀드? 오태형님?
없습니다. 펀드 해보신 분? 펀드 수익이 어땠어요? 지금 3%인가? 플러스 3%? 언제부터 하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플러스 3%? 이자가 낮겠네요. 이자 계산 안 좀. 은행 이자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자, 우리는 금융상품으로 돈 번 사람이 없어요. 펀드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없고, 뭐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없어서, 그 증권사 하면, 처음에 이게 사람들이 주식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증권사 하면, 인텔리 그러는데, 주식을 좀 하던 사람들은 증권사 하면 개관이라고 그러거든. 개 같은 기관 투자자라고. 개관이라고 그러거든. 우리 전문 투자자들을 불신해요, 정말. 그런데 사실, 걔네가 그렇게 멍청이들은 아니에요. 걔네도 그 시스템적인 그런 부조리 때문에 수익을 잘 못 내는 거지. 개개인의 실력이 절대 일반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부족하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보단 부족해요. 웃겨요, 나중에 보면. 진짜 한 여러분이 연말쯤 되면 웬만한 주니어 기관 투자자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어쨌든 걔네들이 프로인데 프로들이 한 입으로 말한다면 뭔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에 좀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신뢰가 안 가지만.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는 좀 다른 건데 애널리스트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사람은 그냥 순전히 보고서만 쓰고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캐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애널리스트고 펀드 매니저는 그 정보들을 저런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직접 투자를 운용하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한 입으로 모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회사 좋아져 라고 하면 실제 좋아집니다. 실제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주가는 오릅니다. 네. 왜? 애널리스트가 방금 말했죠.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써서 펀드 매니저한테 줘요. 야 이거 좋은데? 이렇게 줘요. 근데 이게 한두 놈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내가 아는 애널리스트들 만나는 놈들마다 점심 먹으러 갔더니 다 이거 좋대.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혹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회사 주가가 오릅니다. 이게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 이 의견을 취합한 게 하나같이 실적 상향을 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이 있고 그런 섹터가 있어요. 언제나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녀석들은 그 이후에 그 발표가 난 이후에 당분간 주식 투자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상회한다. 이거 근데 그 정보 반영 속도는 빨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타이밍으로 잡는지가 관건이에요. 이미 다 떠들고 주가도 다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4명, 5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럼 주의 깊게 보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아날로그적 방법도 있지만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레포트 쭉 모아서 나오는 그런 사이트 가가지고 쫙 다운받은 다음에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딱 평균 실적 얼마를 상향하는지 종목별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그 종목군을 후보 리스트에 만든 다음에 그것들만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저희 청투모 수업이 끝나고 이재현 선생님께서 엑셀 강의에서 다루실 겁니다. 자, 지금 일단 쉬는 시간 한 5분 가지고 5분 뒤에 나머지 팩터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TF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거면 ETF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여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스켓을 샀으면 뭘 샀는지 알아야죠. 다시 수업을 진행할게요. 오늘은 이 팩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지금 처음 그 기초 강의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많이 서툴렀는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몸빵 해주세요. 그럼 만약에 그 발표를 하면은 네.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을 더 조사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피드백이... 그런 피드백은 제가 현장에서 해드릴 거고 어떤 종목을 발표할지는 수요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미리 언지를 주셔야지 서로 그리고 내 종목만이 아니라 이제 서로 최소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까지는 조사를 해봅시다. 네. 자, 그리고 세 종목은 너무 오바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세 종목씩 하면 서로 존을 걸리고 한 종목씩.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무슨 게임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뭘 어떻게 팔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거는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고 예를 들어서 최고의 경쟁 업체가 블리자드라면 블리자드의 매출은 이만큼이고 거기서 순이익률이 이만큼이고 거기서 인건비 구조가 이 정도인데 이 회사에는 이 정도 경쟁력이 있다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 갑시다. 소형주 효과. 이거 제일 재밌는 효과예요. 소형주 효과. 모든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일단 수익률이 모든이 아니라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팩트 그냥.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높다. 외우면 돼. 근데 왜? 모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재용이든 중소기업 사장님이든 떡볶이집 아저씨든 저희 가게든 성장을 이윤을 추구하고 성장을 최대한 하고 싶은 만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미 비대한 회사가 성장하는 건 쉽지 않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오태양님도 트레이닝 업계에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가 갑자기 다음 달에 매출이 50% 증가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근데 태양님 그 PT샵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와 막 행사도 진행하고 50% 다음 달에 이익 성장하는 거는 불가능 영역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수익률이 더 높아요. 네. 이미 성장이 끝나서 이제 비대해진 대기업은 조직의 불균형과 그 비효율이 넘치고 더 이상 키울 파이 자체가 적은 데에 비해서 소형주는 성장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대신에 이익의 변동도 커요. 동네 PT샵은 망하려면 그냥 다음 달에도 망할 수가 있죠.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네, 그래서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소형주 효과가 없다. 그럼 그럼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높은데 이게 왜 없어?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때 무슨 헛소리를 하냐면 그거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지 수익이 아니다. 이상한 궤변을 내려놓는데 위험하죠. 위험에 대한 보상? 그것도 수익이지. 그럼 그게 수익이 아니면 뭡니까? 위험을 그럼 동일하게 가져가면 수익은 똑같아. 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위험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똑같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소형주 안에서 가치주 효과를 섞으면 위험을 비슷하게 가져가면서도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형주에서 대형주보다 모든 팩터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유일하게 모멘텀 효과만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게 소형주 안에서는 가치주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대형주의 가치주 효과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대형주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형주는 기관 투자자들이 항상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프로들이 항상 싸지면 사야지 하고 들어오는 수요가 있는데 소형주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성장하는 떡볶이집이 있다고 해서 삼성증권에서 그거를 투자할 수 없죠. 그거 그냥 통째로 인수해버리게 되니까. 지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소형주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레포트도 안 써요. 진짜 소형주는. 이 중소형주는 쓰는데. 그리고 컨센서스 자체가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실적 예측이 개개인의 주관에 의존해요.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에 얼마 벌지는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낸 거 평균 딱 때려버리면 그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근데 저희 동네에 있는 꽈배기집이 장사가 엄청 잘 돼가지고 체인점을 했는데 걔네가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장님도 몰라. 애널리스트들이 알 리가 없지. 정보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평가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나고 거기서 알파가 나옵니다. 대형주는 근데 알파가 별로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소형주 얘기를 하자면 진짜 끝도 없는데 되게 우리 앞으로 계속 소형주에 투자를 하시겠죠? 근데 대형주라고 그러면 버려야 되냐? 아까 배당 얘기에서 소형주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소형주 배당을 안 줘요. 떡볶이집 사장님이 제가 지분 투자했다고 배당을 주진 않겠죠. 야, 체인점 늘려야지 지금 배당 나눠줄 데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인드거든, 오너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에서는 배당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 아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팩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웠는데요. 그 팩터 중에서는
서로 조합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팩터도 있고 서로 정말 절대 조합이 안 되는 팩터들도 있어요. 배당과 소형주야말로 조합이 정말 힘든 팩터예요. 소형주인데 배당을 준다? 좀 이상한 기업이에요. 성장을 안 하겠다는 건가? 그 돈을 왜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그러면 주주들에게 나눠줘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건데 그걸 투자해가지고 성장하는 것보다 성장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그게 소형주인 게 사이즈만 정말 작은 거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고 산업은 이미 성숙됐고 더 이상 성장의 여지가 없는데 너무 회사가 안 나가서 저평가돼서 소형주가 된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팩터는 공존하기 어렵다. 근데 소형주 효과와 비슷하게 저가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가 전에 250만 원 했었던 거 아십니까? 아세요? 사람들이 삼성전자 투자한다 그러면 우와 이래요. 비싼 거 투자한다고. 아니, 삼성전자는 그래 비싼 회사니까 제끼고. 자 지금 롯데칠성 주가 얼마죠 지금? 한 80만 원 하나? LG생활건강도 있어. 자 LG생활건강 얼마죠? 120만 원. LG생활건강 투자한다 그러면 우와 하는데 삼성전자보다 LG생활건강이 큰 회사인가요? 아니요? 삼성전자 주가 5만 원 하죠 지금. 네. 근데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멍청이다. 근데 나 말고 멍청이는 더 많다. 세상엔 정말 많은 멍청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랑 시가총액의 차이를 모르면서 그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저가주 효과가 나오는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저가주 효과라는 게 이게 진짜 사실 말도 안 되는 팩터인데 소형주 효과랑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시가총액이랑 주당 주가의 가격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당 가격이 일단 싸면 삼성전자가 더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물론 삼성전자는 진짜 큰 회사라는 걸 누가 다 아니까 그런데 LG생활건강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큰데도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LG생활건강이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아예 투자 자체를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바에서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알파는 어디서 나오는가? 알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재현 씨? 직설적으로 우리 한번 노골적으로 말해봅시다. 알파가 뭐 정보와 가격의 괴리 뭐 이딴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알파는 멍청이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우린 멍청이들 호주머니에서 뜯어서 그걸 우리 주머니에 넣는 게 그게 알파예요 사실. 저가주에는 멍청이들이 많다. 그래서 저가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0,000원 이하의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저가주는요. 기업 분석이고 나가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막 사는 애들.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정보와 가격과 가치 괴리가 그냥 아무 상관이 없이 굴러가는 회사들이 상당하다. 거기서도 그래서 알 거야. 매매 주체가 철저하게 개인 위주예요. 특히 1,000원 미만 주식. 기관 투자자 어차피 관심 없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주식에. 이게 1,000원 미만의 주식이 다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저가주들은 이게 주당 가격이라는 거는 오너가 이제 경영진이 판단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250만 원 하던 거를 쪼개가지고 5만 원짜리를 만든 것처럼 회사 차원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가 너무 낮으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높으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250만 원 그대로 가도 되는데 5만 원으로 낮춘 거예요. 사실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25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삼성전자 250만 원 하든 5만 원 하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왜 쪼갰냐? 멍청이들도 와라 이거죠. 근데 그 말은 주가가 100원, 200원 하는 회사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오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주가가 10,000원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거라는 거 오너도 알아요. 근데 100원, 200원 하는데 주식수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냅둔다? 무슨 생각일까요? 일단 첫 번째 아무 관심 없이 개차반으로 굴러가든 말든 상관없다 하면 부릴 수도 있고 방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짤짤이 매매에 자기가 한 발 걸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력들이랑 작당해가지고. 왜냐하면 200원짜리 주식, 자 우리가 LG생활건강 120만 원짜리 주식이 2배 수익을 내려면 240만 원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죠. 사람들이 이야 이러죠. 120만 원, 240만 원에서 이야 근데 200원짜리 주식이 400원 된 건 뉴스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제가 기업 오너라면 우리 회사 주가가 200원이면 차라리 그거 10분의 1로 해가지고 아니 100분의 1로 해서 2만 원 만들겠어요. 저 같으면. 근데 안 하는 이유 뭘까? 뭔가 속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시장에는 정말 멍청이들이 많고 멍청이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알파도 많다. 이게 되게 웃겨요. 10,000원 이하 똑같은 가치주를 한 100종목 쫙 늘어놓고서 가치주라면 가치가 높은 주식일수록 수익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00원 이하 주식에서 수익이 더 잘 나와요. 웃기죠. 10,000원 이하 주식에서 정보 괴리가 더 크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주식시장을 이긴 전략들이라는 책을 아직은 소개를 안 드렸어요. 좀 어려워서 다음번에 그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추천도서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저가지 효과는 단독 팩터로 사용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멍청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주가라는 게 일관성이 없이 가치 주면 가치주스럽게 움직이고 모멘텀 주면 모멘텀주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도박성으로 움직이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 단일 팩터로만 야 그러면 무조건 10,000원 이하 주식을 싹 담아보자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10,000원 이하 주식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팩터를 넣어야지만 효과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이용할 수가 있다. 가치주 팩터를 넣는다거나 우량성 팩터를 넣는다거나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 번째 모멘텀 얘기. 모멘텀 지난 시간에 이거를 내내 얘기를 했는데 어려웠죠. 어려운데 핵심 하나만 생각하고 이제 복습입니다. 이거는 모멘텀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군중심리 때문이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리니까 왠지 더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우르르 빠지니까 왠지 더 무섭고 그래가지고 더 빠지고 더 오르고 이게 모멘텀인데 확증 편향이 또 있어요. 쭉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2천만 원 할 때 사람들이 마인드랑 비트코인이 200만 원 할 때 마인드랑 그 확신의 정도가 다르죠. 비트코인 2천만 원 할 때는 2억 간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욕을 안 먹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맞아 2억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확증 편향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군중심리죠. 이게 모멘텀 효과인데 가치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게 가치주가 야 비트코인 진짜 쓰레기야 라고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회사 진짜 쓰레기야 라고 했을 때 맞아 진짜 쓰레기야 정말 쓰레기야 그 확증 편향이 강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파니까 나는 이거 진짜 가치주여가지고 투자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다가 진짜 쓰레기 같다. 그래서 나도 잘못된 확증 편향으로 팔고 그 파는 시점의 차이로 군중심리 때문에 가치주가 더 저평가되고 그것 결국 반대 방향 이게 모멘텀이랑 같은 방향 같은 그 결에서 가치주도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멘텀은 추세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라면 가치주가 왜 가치주로서 남아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가치주 아까 우리가 말한 가치 있는 주식이 아니라 가격 대비 저평가된 주식이 왜 계속 저평가되어 있고 더 가격이랑 가치랑 맞아야지 정상 시장인데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왜 계속 저평가가 되는가? 모멘텀의 원리랑 사실 그 근본 원리는 같아요. 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모멘텀 투자한다고 외계인이 아니고 가치 투자한다고 원숭이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서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이 소형주에 투자하는 멍청이나 사실 모멘텀 투자하는 멍청이나 우리 같은 멍청이나 똑같은 멍청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가치 투자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이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이거. 이거의 알파는 조금 더 다른, 이거 조금 더 저급한 이유로 만들어진다. 모멘텀 투자에서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걸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군중심리와 확증 편향 때문에 모멘텀 효과는 분명히 있다. 가치 투자가 가능한 이유와 그것도 같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치 투자자들이 모멘텀이 어딨어?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가치 투자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저변동성 팩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자 지난번에 우리가 1강 때 2강 때였나? 변동성 손실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오태양님? 손익의 비대칭성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10,000원짜리 주식이 50% 떨어지면 얼마입니까? 5,000원이죠. 50% 다시 오르면 얼마입니까? 7,500원이죠. 50% 떨어졌다가 50% 올랐는데 본전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변동성이 그러면 10,000원짜리 주식이 1% 떨어지면 얼마죠? 9,900원이죠.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1% 떨어지면 9,900원이죠. 근데 1% 올라요. 그럼 얼마죠? 거의 9,990원이죠. 변동성이 작으면 본전을 회복할 수도 있다. 변동성이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이 90% 떨어지면 얼마죠? 1,000원인데 90% 오르면 얼마죠? 1,900원 1,900원이죠. 변동성이 커질수록 회복 불가능한 변동성 로스가 생긴다. 이 때문에 저변동성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그 변동성 손실로 인한 수익률 훼손 때문에 저변동성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변동성이 낮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지지부진 이렇게 가는 게 변동성이 낮은 거겠죠. 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요? 종배씨? 왜 변동성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쫙 그냥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옆으로 줄줄 공부하는 이유 왜? 그런 회사들이 왜 그런 회사로 옆으로 왜 길까요? 제시? 그만큼 안정적이고 일단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팔질 않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단 관심이 없어. 안정적이고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면 올라요. 그리고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져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야. 시장이 버린 거지. 변동성이 없다는 거는 시장에서 저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실제로 거래가 막 하루에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회사는 변동성 없이 그냥 쭉 가요. 관심이 없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관심이 생길 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른 흐름을 보인다는 거지. 근데 그게 관심이 없는 회사 왜 관심이 없는가 생각해보면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관심이 없을까 사람들이? 그지 같은 회사라서 관심이 없는 거거든. 근데 그지 같은 회사가 뭔가 관심이 생길 때는 당연히 더 그지 같아질 확률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아질 확률이 높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은 회사는 이게 완전 명제로 이렇게 하면 너무 일반하긴 한데 변동성이 적은 회사는 그지 같은 회사다. 그지 같은 회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다. 근데 관심이 생기는 순간 변동성은 커지고 그지 같은 회사가 더 그지같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확률적으로 더 높다. 관심이 없는데 그지 같은 회사가 아니라면 관심이 없는데 그지 같은 회사가 아닌 경우는 없어요. 좋은 회사인데 왜 관심이 없지?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도 진짜 좋은 회사라면 다 관심은 있어. 너무 작은데 좋은 회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변동성이 엄청 커요. 누구는 엄청 좋다 그러고 그러면 돈 번 사람들이 나 이제 수익 실현 소고기 사 먹어야지. 그럼 팔고 그러면 엄청 조그만 회사니까 엄청 떨어져. 내가 소고기 사 먹으려고 1,000만 원만 팔았는데 엄청 떨어져. 근데 또 1,000만 원 떨어졌더니 막 사람들이 저 회사 진짜 좋은데 저렇게 떨어져? 엄청 올랐고. 작은 회사고 관심이 있으면 변동성이 작지 않아요. 근데 그 관심이 있는데 무리를 지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소수만 이제 관심이 그러니까 있다는 그건 관심 없는 거죠. 소수만 관심이 있는 건 관심이 없는 거지. 나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거는.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의 관심, 시장이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그 회사가 안정적으로 쭉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가격이 뭡니까? 가격이 그냥 5만 원이 가격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100만 원이 그냥 가격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100만 원에 팔 때 어떤 생각을 하고 100만 원을 산정하냐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점이 맞는 거거든요. 재료비가 50만 원 들었으니까 50만 원 이상은 받아야겠는데 얘는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근데 200만 원 하면 손님이 안 살 것 같아. 그럼 어디가 합의점이 될까? 생각해가지고 가격을 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출시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바로 시가로 결정돼. 그 말은 매도자는 파는 사람은 이 회사가 이 가격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이 회사가 이 가격보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야. 그 합의점이 가격인 거야. 근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이 가격에는 못 팔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거를 받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변동으로 계속 간다는 거는 거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없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밸런스가 딱 맞아 있다는 소리인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견은 정말 분분해지고 딱 맞을 확률이 떨어지죠. 점점. 그래서 저변동 주식은 관심이 별로 없다. 그리고 요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세력 얘기해가지고 좀 사기꾼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세력이 있어요. 아 진짜로. 중국 원양사. 중국 원양자원에도 세력이 있죠. 저 당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주식에 세력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도 세력이 있어요. 실제로. 뭐 세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디에 뭐 떡볶이 사 먹는 거 아닌 이상 세력은 다 있어요. 떡볶이도 세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PT도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만한 인원 몰고 와가지고 PT샵 가가지고 6만 원? 너무 비싼데? 그러면서 한 마디씩 다 해봐. 그럼 다음 주에 5만 원으로 내려간다니까? 이게 세력의 장난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 스터디 회원들한테 저 PT샵 막 보내 다. 그래가지고 상담만 받고 6만 원 너무 비싼데 한 마디씩 하고 와라. 20명 그러고 오면 사장님 여긴 5만 원 받아야 되나 봐. 이게 세력의 장난인데 세력이 없는 주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스터디 회비도 세력 하면 됩니까? 세력으로 하면 되지. 내가 뭐라 했어? 가격이라는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겠지.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뭐 파토지 뭐.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더 손해 보는 사람이 맞춰주는 거거든 원래. 그건 뭐 생각해볼 얘기. 생각해 보시면 뭐 답은 생각해볼 필요도 없는 문제고 사실. 자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많이 받았거든 좀. 저 지금 사실. 아유 태양님한테 받는 것보다 한 2배 받았거든. 근데 봅시다.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그냥 못을 받고 갑시다. 주식에는 세력이 없는 주식은 없어요. 정말 너무 대형주라서 세력이 있는데 티가 안 날 수는 있을지라도 특히 소형주 조그만 회사들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회사들에는 매수 세력이 없는 회사라면 없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없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져요. 매수 세력이 없다면.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는 팔고 싶고 누구는 사고 싶고 누구는 팔고 싶고 누구는 사고 싶고 한데 공통적으로 이거를 크게 사고 싶은 덩어리가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크게 사고 싶은 덩어리가 없으면 지지부진하거나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는 건 뭐냐? 떨어지지 않게 누군가가 막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그게 꼭 이제 막 작전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100억만 있으면 한 300억짜리 주식 주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내가 오너인데 우리 회사 적정 주가 1,000원인데 누가 자꾸 900원에 파네? 싹 다 사. 하면 안 떨어지고 근데 내가 팔진 않아 또.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안 오르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저변동 주식에는 관리 세력이 있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거래량도 중요한가요? 거래량도 중요한데 티 안 나게 사니까 물론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그런 저변동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보면 거의 한 곳에서 사거든. 이거 지금 뭐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약장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이미지 안 좋은데 어쨌든 세력 주체라고 한다면 좀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지만 이 회사를 좋게 보는 하나의 의지를 가진 큰 돈이 이 회사가 싸게 나오는 거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다. 관심이 없는 회사는 보통 떨어지죠.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썩히나? 빼가지고 다른 거 사지? 그럼 팔고자 하는 의사만 계속 있을 건데 근데 안 떨어져? 그럼 누군가는 그거를 받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다수의 의견 합치로 받쳐지기보다는 거의 단일 세력이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 사람들도 돈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100억 있는데 한 90억 정도 샀으면 이제 슬슬 수익을 내고 나와야지.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이렇게 작던 회사를 주가가 올라야지 내가 수익을 낼 건데 갑자기 주가가 오르는 케이스들이 많죠. 엄청 쉽지. 사실 내가 100억 있으면 주가 이거 2배 올리는 거 300억짜리 주가 600억 만드는 일도 아니거든 사실. 자, 매경에 전화를 합니다. 매일경제. 야, 우리 회사가 말입니다. 이러면서 다음 분기에 뭐 개발할 것 같아요.
환경에 전화해가지고 300만 원 주고 기사 좀 하나 써줍시다. 이런 거. 그리고 막 저기 와우 TV 나가가지고 전문가 추천으로 한번 때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다 올릴 수 있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회사가 좋아질 일이 없어도 그냥 말 잘하는 애 그 와우 TV에 불러가지고 봄 됐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이 이제 다 자전거 타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전거 회사 잘 봐야 됩니다. 이 한마디 사실 자전거 매년 타는 건데 자전거 회사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막 기사에서 계속 자전거 친환경 자전거가 막 보급화된다. 환경오염이 줄어드니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더 많이 탄다. 이거 제가 기사 쓰는데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써가지고 매스컴에다가 뿌리면 관심이 집중되겠죠.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추천하는 약장수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쭉 올라갈 때 내가 강하게 그거를 한번 팍 매집해가지고 시세를 올린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아 역시 TV에 나오더니 자전거 회사가 좋네. 1,000원 하던 주식이 내가 1,200원까지 올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 사실. 내가 오늘 그냥 한 10억 때려 박아가지고 상한가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 오늘 와우 TV 나왔는데 상한가 쳤어. 사람들 생각 어떨까? 이거 자전거 지금이라도 빨리. 야 이거 지금 1,000원 하던 게 1,300원 한데 이건 2,000원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얘는 한 1,600원 정도 다 나가는 거지. 야금야금 천천히 팔면서. 이건 좀 이따 이제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가치 투자자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리. 우리가 그 세력이 관리하는 주식을 찾아가지고 그걸 투자해서 먹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저변동성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저변동성 팩터와 가치 투자를 접목하는 투자가 가능해져요. 근데 단순히 그냥 저변동 좋아 하면 그걸 투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수익을 낼 때는 보통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게 저변동성 주식이 이렇게 저변동성으로 쭉 올라가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잖아요. 저변동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팍 올라가고 팍 떨어졌다가 팍 올라가고 팍 떨어졌다가 팍 올라가고 팍 떨어지는 거는 한번 크게 파는 거야. 얘네들이. 팍 올라가는 거는 사기 한번 또 치는 거고. 태반이에요 그런 게 소형주에서. 그래서 저변동성 주식은 한두 종목으로는 언제 팔지 몰라. 근데 걔네가 이거를 6개월 매집할 수도 있고 1년 매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뭉탱이로 사놓으면 평균 수익률 면에서 고변동성 주식보다 훨씬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변동성 주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변동성 손실로 인한 수익률 훼손도 엄청 크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말고도 주식시장에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증명된 팩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 종목 분석을 하고 가치 투자를 당장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팩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왜 자꾸 계속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그 팩터가 왜 움직이는지 논리를 알아야지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팩터들을 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반되는 조건들 속에서 발동되는 팩터들과 이제 좋은 상호 시너지를 내는 팩터들에 대해서 진짜 그 본질을 파고들다 보면 시장 초과 수익률을 올리는 거는 사실 절대로 가능해요. 무조건 가능해요. 일도 없지 사실. 자 아까 우리 설명한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다 좋은 얘기잖아요. 이 방금 말한 것들이 안 오를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 가치주. 가치주인데 저평가되어 있는데 오르겠죠. 오를 확률이 내릴 확률보다는 더 크겠지. 이미 싼데. 배당주. 배당을 주는 회사가 배당 안 주는 회사보다 당연히 오를 확률이 크겠지. 우량주. 당연히 우량한 회사가 장기 투자할 때 비우량 회사보다 수익률이 높겠죠. 계절성. 이건 뭐 소액 투자할 거니까 논외로 쳐도 케바케지만 논외로 쳐도 실제로 있다. 그리고 이 10월 효과와 이 대주주 이슈는 매년 반복되는 이슈고 당연히 여기서도 알파가 있고 컨센서스 상향.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좋다라고 하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 산업이 내가 백날 분석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을 것이고 소형주.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PT샵은 당장 다음 달에도 2배 성장할 수가 있다. 확률적으로 대형주보다 수익 확률이 훨씬 높고
저가주도 약간 아까 계절성처럼 단일 팩터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진짜 정보가 그 가격의 부조리가 제일 큰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가주를 찾고 이 안에서 가치주를 찾고 이 안에서 또 우량주를 찾는다면 일반 우량주, 일반 가치주보다는 훨씬 더 알파 극대화될 수 있다. 모멘텀. 지난 시간에 내내 설명했죠. 모멘텀 효과는 실존한다. 저변동성. 방금 말한 것처럼 고변동 주식보다 당연히 그 변동성 손실 면에서도 우수할 수 있고 우리가 고변동 주식은 일단 마음이 아파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우리가 항상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고 이게 반복돼요.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군중심리와 확증 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 저변동 주식은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요. 되게. 그런데 시장 초과 수익을 못 올리겠습니까? 시장 초과 수익, 시장이 뭡니까? 시장은 전체 평균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전체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다 좋은 팩터들만 뽑았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200명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1등부터 20등까지 뽑아가지고 걔네들한테 학자금 대주고 대학교 보내주고 나중에 너 30 먹었을 때 형님한테 좋은 일 좀 해라라고 하는 게 200명 다한테 좋은 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확률적으로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수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걔네가 잘 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200명 전체보다. 그렇죠? 물론 그 200명 중에는 우리가 그 걸렀던 180명 중에는 그 20명보다 훨씬 잘 나갈 녀석들도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걸릴 수도 없죠. 확률적으로 우리는 시장 초과 수익을 무조건 낸다.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시장보다 못하는가? 당연히 우리가 시장에만 붙어있으면 시장 초과 수익은 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형주 중에 재무가 우량한 기업을 선별해서 아까 말했던 우량주와 비슷한 조건을 갖춘 회사를 선별합니다. 소형주라 하면 뭐냐면 시가총액이 약 한 3천억에서 5천억 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천억 이하의 주식들은 확실히 소형주라고 합니다. 1천억 이하는 초소형주라고 부르고 5천억 정도는 중견기업이라고 부르죠.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대기업 반열에 올라가는 회사들이고 소형주 중에서 재무가 우량한 기업을 일단 쭉 골라요. 그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이건 우량주 투자 기법입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소형주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익의 변동성이 크다 그랬죠. 우량한 기업도 갑자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줄이 막혀가지고 주가가 팍 빠질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단순 우량주 투자 기법보다 소형주 팩터를 넣었기 때문에 이 녀석의 회복은 훨씬 더 가파르다. 두 번째,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일단 고릅니다. 그냥 이거는 HTS에서 정렬하기로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 한 100종목 정도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골라서 변동성이 작은 주식을 하나하나 차트를 까보면 이게 막 흔들리는지 서서히 흔들리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주식들에 잘게 분산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일단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잘게 흔들리다 갑자기 극단적으로 더 떨어질 확률은 훨씬 막혀 있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녀석이 뭔가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가치주 효과와 변동성 효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렇겠죠.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겠죠. 가치주인데 더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옆으로 기는 거고 그 녀석이 관심을 받을 때는 일반 줄줄 흘러내리는 가치주보다 훨씬 수익률 면에서 높겠죠. 보통 가치주는 줄줄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줄줄 흘러내리지 않는 변동성이 작은 녀석을 매수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어요. 가치주를. 아 싸다. 근데 줄줄 흘러내 5,000원까지 왔네. 수익이 100%가 나. 혼정이잖아. 그래봤자. 근데 10,000원에 샀는데 안 떨어지고 옆으로 점점 기어. 지난 한 3개월도 10,000원에서 계속 기었어. 앞으로도 한 3개월 10,000원에서 기겠죠. 우리가 변동성 군집에 대해서 지난 1강에서 얘기했었던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10,000원에서 계속 기었던 녀석은 앞으로 한 3개월도 10,000원에서 길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여기에 뭔가 이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그 변화는 가치주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길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저평가된 가치주와 저변동성 주식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모멘텀이 있는 섹터 내에서 세 번째, 모멘텀이 있는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량주를 매수하여 스윙 투자.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냐면 자, 요즘 섹터 뭐죠? 요즘 이슈 섹터가 뭡니까? 2차 전지?
2차전지인가요? 언택트. 언택트랑 2차전지라고 한다면 언택트 중에는 아마 저평가된 게 많지 않을까. 2차전지라고 한다면 2차전지도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런가? 섹터 내에서도 덜 오른 녀석들이 있어요. 섹터 내에서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 있는 섹터, 우리가 그 섹터 로테이션으로 그냥 섹터 전체를 사도 수익이 나는 걸 확인했었죠. 근데 그 섹터 내에서 덜 오른 녀석이 부담스럽다고. 우리가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2배 오른 종목에 투자하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2차전지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자, 2차전지 회사 A, B, C가 있는데 A랑 B는 3배 오르고 2배 올랐는데 C는 아직 한 30% 올랐네. 근데 나 2차전지가 너무 좋아질 것 같아. 회사는 거의 비슷비슷해 보여. 뭔가 장단 일장일장이 있어. 그럼 당연히 덜 오른 녀석을 사면 안 돼. 그리고 추가 기대될 수 있는 수익도 얘가 더 높죠. 30% 오르네. 그러면 200% 오른 애는 안 나와. 변동성이 엄청 커지거든. 왜냐면 200%나 번 사람들도 있고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엄청 강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모멘텀 효과 섹터 내에서 가치주를 찾는 거. 근데 이 투자는 길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오르고 있는 주식인데 가치주처럼 세월아 내월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스윙 투자가 뭡니까? 스윙 투자를 하면 짧은 주기로 약 뭐 날짜는 주관적이겠지만 장기 투자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계속 돌리는 거죠. A, B, C, D 주식이 2차전지 내에 있으면 지금은 제일 덜 올랐던 C 샀다가 C가 쭉 올라네. 그러면 C보다 좀 덜 오른 B 샀다가 B가 쭉 오르네. 그러면 D 샀다가 이거를 이제 뭐 며칠 주기 혹은 뭐 길어도 몇 주 주기로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게 스윙 투자예요. 모멘텀 섹터는 이 수명 자체가 그렇게 몇 년씩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 단기적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솔루션. 연말에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주 중에서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 뒤에 봄에 배당락 회복되면 청산. 딱 6개월만 투자하는 세링 메이저입니다. 근데 단순히 배당률만 높은 기업이 아니라 우량주 중 배당률. 이거는 우량성 체크 후 배당률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면 또 다른 종목이 나와요. 배당률 높은 주식 중에서 우량주를 찾는 거랑 우량주 중에서 배당주를 찾는 거랑 종목이 달라져요. 제 생각에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우량주 중에서 이익이 아까 우리 질문이 있었죠. 이익이 성장하는가, 이익률이 보장되는가, 산업의 안정성이 사이클상 상승 국면에 들어섰는가를 체크한 후에 그 중에서 배당률이 좋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배당률이 좋은데 기업이 싸다는 거죠. 주가가 싸니까 배당률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기업이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배당을 엄청 많이 주거나.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많지 않겠죠. 싼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량주 중에서 배당을 주는 싼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봄에 회복해요, 거의 다. 웬만한 일이 이제 코로나가 봄에 터지지 않는 이상 회복하면 그때 청산하는 거죠. 그리고 봄부터는 이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투자 기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성이 있는 저가 주식의 전체 지분의 5% 미만으로 단기 스윙을 돌릴 수가 있다. 한 길어야 이 타임프레임 주기를 한 두세 달 정도로 잡고 지금 아직 안 덥죠? 습니다 이제. 아 이제 덥네. 그러면 글렀어요. 더웠으면 이제 글른 거고. 설레임 많이 더 드십시오. 살찌잖아요. 그럼 스크류가. 스크류가 살찌. 아 근데 아이스크림 주식 아직 안 올랐죠? 예. 그러면 한 번 기회가 있겠죠. 6월 중순에 보통 많이 오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거는 많이 오르면 가차 없이 미련 없이 떠나야 될 계절성 주식들은 미련을 가지게 되는 순간 다시 돌아와요. 자, 이번 여름은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겨울을 기대해 봅시다. 근데 겨울에는요 선택지가 많아가지고 이런 계절성 투자, 난로 주식에 투자할 필요 없이 배당주도 있고 저평가 우량주 세금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선택지가 많아서 사실 계절 투자는 제 생각에는 봄, 여름에만 딱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배당락 회복되면 바로 미세먼지 마스크 주식이나 아이스크림 회사 좀 배당락이 빨리 회복됐다 그럼 미세먼지. 아 물론 이게 메인 투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투자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고 그냥 사람들의 일시적인 멍청함에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메인 투자가 돼서 안 되고
이게 일단 오늘 배운 팩터들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를 고려하실 때 제가 이거 내용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투자를 고려하실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났네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녹화는 계속 하시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함부로 좀 끄지 받겠습니다. 말아줄래? 자, 질문 있으십니까? 검색 좀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요? 아니, 종목 질문 말고요. 종목 질문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성장주를 처음에 단기 투자 성장주를 얘기를 했잖아. 성장주에 대해서 성장주는 단기 실적을 예상해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성장주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닌 성장에 가치를 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성장주도 가치 투자가 아닌가. 그게 성장주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가치 투자자라고 부르면서 하는 대표적인 아니 그러니까 비자발적 이제 장투가 아니지. 그러니까 장투가 아니어도 셀트리온 사면서 난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하죠. 셀트리온의 성장 가치 나는 가치를 준다. 실제 근데 가치 투자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건 가치 투자라고 볼 수는 없죠.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싼 건데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싸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세상에 가치주 아닌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미래 가치는 주관적인 건데 내가 지금 당장 현대해철만 봐도 현대해철 나중에 그래핀 나와가지고 현대해철이 그래핀 만들 거야. 그리고 현대해철 로봇도 만들고 현대해철 뭐 나르는 자동차도 만들고 난리 날 거라서 지금 현대해철 적정 주가는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는 가치 투자자다. 해도 가치 투자자고. 현대해철은 지금 PBR이 역대급 최저급이라서 사는 것도 난 산다. 그럼 그것도 가치 투자자고. 이거 다 가치 투자자로 인정한다면 이게 별로 그걸 나누는 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치 투자자다 아니다 인정받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여러분 가치 투자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 돈 버는 사람이 위너예요. 되게 그거를 철학적으로 나는 막 가치 투자, 나는 고고하고 한 마리 학 같은 존재, 나는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는 난 멋진 인간. 이런 거에 막 의미 부여하는데 수익을 안 내. 수익이 없어. 그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성장주 투자죠. 한마디로 그거는. 근데 뭐 용어 정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성장주 투자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실적 예측 진짜 힘들어요. 셀트리온 같은 자꾸 셀트리온 예로 드는데 셀트리온 진짜 좀 특이 케이스였고 실제로 그렇게 미래 가치가 반영돼가지고 실적으로 찍히는 회사들보다 안 그런 회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99가 실패하고 정말 운 좋은 일부만 살아남아서 걔네가 99 실패한 사람들은 목까지 떠들고 다녀서 성장 투자가 반짝반짝 멋있어 보이는데 신라젠 기업 대표 구속됐죠. 신라젠 기술력 있는 회사였어요. 성장 가치 있었어요. 모르는 일이죠. 근데 현대해철 대표 구속된다고 현대해철이 망가질까요?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현대해철은 대표가 횡령해서 구속돼도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이게 가치 투자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진짜 가치, 진짜 성장주 하고 싶으면 삼성전자 사요. 이재용 구속돼도 삼성전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근데 신라젠 대표 구속되니까 흔들리잖아.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만약에 내일 죽었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럼 엄청나겠죠. 엄청난 변동이 있겠지. 근데 진짜 가치주에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미 다 그런 것까지 반영하고 있거든. 아, 저 회장은 건강이 안 좋은데 내일 모레 하는데 까지 반영되어서 가치주니까 성장 투자하지 마세요. 못해요. 그 정도 인사이트 있으면 아마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이미 수십억 대 자산을 하고 있을 거니까. 자, 질문 더 있습니까? 부장님 뭐 검색하셨잖아요. 아니 없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그럼 다음 주부터 섹터 3개 찾아서 섹터 제가 자 일단 이거를 일단 이번 주는 제가 이거 드릴 시간이 없고 섹터 3개 찾아서 드릴 시간 없고 섹터 3개 찾는 거는 그 저번에 만들어준 스프레드 시트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섹터 까보면 되고요. 그거는 그 1, 2, 3등 하는 ETF들 있죠. 그 ETF 모멘텀. 그 1, 2, 3등 하는 ETF 그 재현 씨가 공지 올려줘요.
무슨 ETF인지. 그거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가면 그 ETF가 무슨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종목 중에 골라도 되고 아니면 난 배당주를 고르겠다 하면 그냥 자유롭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부터는 가치주 섹터, 가치주 그 팩터, 또 우량주 팩터, 배당주 팩터 각각 팩터별로 종목을 정리해가지고 100개씩 다 나눠서 드릴게요. 그럼 그 안에서 찾으시면 되고 이번 주에는 자유롭게 찾으세요. 네. 그리고 질문 더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많이 봅시다. 예. 클로징 멘트를 꼭 하라 그래가지고. 꺼주세요.